반갑습니다. 강승희입니다. 자, 수능특강 윤리 3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윤리 1등급으로 갈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들어오셨죠?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사회사상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뭔가 개운하고 가뿐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굉장히 힘든 고비를 잘 넘겨왔으니까 우리 남은 그 고비들도 선생님과 함께 힘을 내면서 으쌰으쌰 잘 지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기운 내세요. 자, 오늘 얘기하는 사회사상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로 치자면 1단원에 살짝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회사상이라는 게 뭐고, 어떤 역할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1단원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걸 우리는 이 부분에 가져와서 사회사상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도입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사회사상,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윤리 교과서를 통해서 오늘 배우려고 하는 사회사상이라고 하는 거, 이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 감을 한번 잡아볼까요? 화면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의미와 역할, 기능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요, 사상은 생각할 사에 생각할 상자를 써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 우리가 생각하는 활동 전반적인 것을 넓게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사상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좀 더 엄밀하게는 세계와 인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이성의 작용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의 작용인데 그것은 세계와 인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거. 다시 말하면요, 내가 머릿속에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사회의 모습, 그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 사람의 모습, 그 삶이 각각 다르게 평가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상을 갖고 있지만 어떤 사상을 가졌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려는 사상, 사회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사회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과 사회사상 이론 다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었던 서양 윤리에서의 철학 사조와는 달리 우리가 오늘부터 말하고자 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거, 혹은 사회사상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 가졌는지 앞에서 잠깐 맛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이런 얘기 쓸 수 있겠죠? 세계를 혹은 인간, 혹은 인간의 삶,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이성의 작용이다. 그래서 누구나가 이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 이 이성의 작용을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다듬었을 때 좀 더 사상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상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그 현실 속에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고 비판해보고, 그 비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의 체계적인 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사상을 갖고 있어 라고 할 때는 단순히 내 주관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평가한다 라는 의미보다는 분석, 비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나름의 체계적인 틀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오늘부터 말하고자 하는 사회사상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이걸 갖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이 사회사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의미를 정리한 거고요.
이러한 사회사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지도 한번 봐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사상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이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지만, 뭐 수능 자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는 건 아니고요. 사회사상을 바라보는 그야말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다져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능에는요,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범적인 기능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설명된 사회의 현상이나 모습들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 어떤 것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규범적인 기능이 두 번째에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실천적인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 실천적인 기능은 앞에 말했었던 비판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가, 그것을 내놓는 것을 세 번째 실천적 기능이라 합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설명, 규범, 실천이라고 하는 이 사회사상의 기능은요, 자, 앞에서 말했었던 현실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 의미와 맞닿아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개념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분절적으로 암기해버릴 것이 아니라 큰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보면 보다 수월하게 머릿속에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기능 가졌는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초반에 깔아놓는 얘기가 참 많죠? 잘 봐두세요. 사회사상이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가를 우리는 자연과학과 비교해서 설명을 잘 합니다. 이 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우리가 대학에 가보면 자연과학 대학, 사회과학 대학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랬을 때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그야말로 지구과학, 생물,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에 들어가고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신문, 방송학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회과학에 해당되는 학문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에 비해서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연구로 하는, 연구 대상으로 삼는 그것이 다른데요. 자연과학은 고정불변하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 이것을 바로 그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가 동쪽에서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라고 하는 우리 인류가 처음부터 계속 경험해 오고 목격해 오고 관찰해 온 고정불변하는 자연의 현상이 있다. 그러면 그 자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자연과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연구 대상은 고정불변하는 자연 현상이다 라고 말한 거고요. 사회과학은 그 대상이 고정불변하는 대상이 아니라요, 변화하는 대상입니다. 그야말로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더라도요, 조선 사회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 또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를 연구하는 것 달라질 수 있거든요. 조선 사회에서는 신분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지금은 신분제라는 것은 없죠. 그 사회마다 현상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 자연과학은 고정불변하는 자연의 현상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이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자연현상을. 왜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바람은 왜 이렇게 불어오는가? 기타 등등 자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끄집어내는 거,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반면에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건요, 변화하는 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역시 변화라고만 쓰겠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그 사회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반면에 자연과학은 이것을 변화하고자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을 이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던가 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상과 목적을 우리가 구분해 설명해 봤고요. 다음 시각. 그럼 어떤 시각이냐? 고정불변한 대상에 대해서 그 자연현상을 왜 일어나는지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서 당신이 이야기한 그 이론이, 그 이유가 맞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이 합의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과학에서의 시각, 이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사회과학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견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 간에, 사람들 간에 다른 의견을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견을 인정함으로써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사회사상이 갖고 있는 그 특성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상은 이쪽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회사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변화하게끔 해야 될 텐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잡아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방향.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상들, 현재 있는 사상들, 이것들 바탕으로 어떠한 사회 사상을 우리가 잡아서 바람직하게 나아가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결론적인 부분은 전통 사상의 재조명이에요.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사상들, 그 중에서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을 재조명해서 살려보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람직한, 사회사상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신유교 윤리입니다. 혹은 우리가 유교 자본주의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접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얘기는 투 웨이밍 교수가 얘기한 학설에 의거해서 말하는 부분인데, 한번 보면요. 서구에서 산업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인 면, 그리고 과학적인 면도 상당히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서구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동양에 있는 나라들은 그러한 물질적인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서구권에 있는 나라들보다는 그런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1980년대 중후반을 시점으로 해서 동양권에 있는 그 나라들 중에서 몇몇 나라가, 대표적으로는 4개, 5개 정도 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급부상을 하는 현상을 온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그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동양, 아시아권의 나라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 경제적인 제도는 물론 자본주의겠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사상이 바로 신유교 윤리라고 하는 건데요. 그 동아시아권,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상을 보니까 바로 유교 사상, 유교 문화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유교 문화는 어떤 점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유가 사상 굉장히 많이 배웠으니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가 사상에서는 효제 충신, 인의 예지, 기타 등등 강조하는 덕목들을 보았을 때 그 덕목들이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수계 수양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한 덕목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교 윤리는요, 공동체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서구의 문화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리고 이 공동체주의 중에서도 가족 공동체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나의 가족 안에서 예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의식들이 더 큰 공동체로 확대되어 가죠. 예를 들어 내가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랑을 다하는 것과 같이 사회로 나와서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직급에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받아들여서 좀 융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많이 보여질 수 있을 거예요. 이래서 이것과 연관되는 얘기가 그러므로 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유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요. 조화와 헌신을 중시합니다. 무엇을 위한?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한 조화와 헌신을 강조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책임감과 의무를 중시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단편적으로 공부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서구권의 나라들이 개인주의를 강조하고 원자화된 개인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에 비해서 동양에 있는 나라들은 공동체를 중시하고 그 속에서의 조화, 헌신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자신들이 가져야 할 권리를 더 중시할 수도 있겠죠. 그 모습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조화, 헌신, 책임감과 의무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IMF 때문에 금융 위기에 처했을 때 대대적으로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거 합니다. 그러면 나 개인의 문제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전체 국가의 문제를 생각해서 사람들이 기꺼이 갖고 나와서 협조를 해줍니다. 그 전에 새마을 운동 같은 거 봐요. 우리 모두 잘 살아보자.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라는 거에 나름의 공동체주의를 상당히 강조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조화와 헌신을 이루면서 책임감을 발휘할 것을 강조하게 되죠. 그러면 그 구성원들은 우리 나라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 회사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 정도 하는 거는 괜찮아. 내가 이 정도 야근하는 거는 괜찮아. 기꺼이 열심히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경제성장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수기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것을 위해 필요한 학문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도 강조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교 문화권에서는 상당히 교육열이 높아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적 자원이 상당히 훌륭해지겠죠. 그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도 그 경제 달성을 할 수 있었다.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유교 윤리가 있었던 것이 현대적으로 이렇게 잘 발휘가 돼서 단시간 내에 급속도로 경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사상을 한번 재조명해서 잘 살려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닐까라고 제시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거라고 해서 무조건 좋게 해석하는 것은 또 좋은 방법은 아니죠. 여기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봐두시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렇게 유교 문화권에서 보여지는 특성들이 그 이후에 갑자기 추락하는 현상들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였죠. 경제성장하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추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극복하긴 했지만 그 문제들도 여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공동체주의, 즉 인간들 간의 관계를 중시하고, 특히 우리나라 어때요? 정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중시하죠. 우리나라 먹는 상품 중에 이 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품이 있죠. 그거 해외로 수출하는데 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해요. 어때요? 러브라고 하는 것도 이 정이라는 우리 민족 특유의 그 느낌을 해석해낼 수가 없죠. 그 특유의 감정을 갖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문제를 낳냐면요. 비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잘 봐주시면. 당신과 내가 같은 고향인데, 같은 성씨인데, 우리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비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정실인사라던가 정경유착. 이러한 부조리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기도 했다. 그게 다 여기에 있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좀 같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봐주시되 다만 그 중심적인 메시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것을 삼고자 하는 것은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곁가지로 더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얘기들을 붙여봐 드릴게요.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신유교 윤리 얘기가 나온 것이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경제 논리, 물질적인 논리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 정신적인 면이 토대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논리 때문에 신유교 윤리가 나왔죠. 그 논리에서 그럼 서양에서는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신유교 윤리였는데 서양에서는 어떠한 윤리가 밑바탕 됐을까? 바로 청교도 윤리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 막스 베버의 이론에 의거해서 연결을 시켜보면요. 서구에서는 청교도 윤리라고 해서 직업 소명설,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귀천의식을 갖기보다는 신이 주신 명령,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신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 소중히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연기를 하는 거, 맛있는 빵을 만드는 거, 구두를 예쁘게 수선하는 거, 기타 등등 다 신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럼 열심히 일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나에게 축적된 부, 동양문화권에서는 이 부, 물질적인 것을 멀리하는 것이 훨씬 더 고고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축적된 부는 내가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차 그렇게 될 거라는 그 신호로 봤어요. 그래서 구원 예정설. 내가 빵 맛있게 구웠더니 사람들이 많이 사주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건 뭐 때문에 벌게 된 거예요? 신이 주신 명령을 잘 지켰기 때문에 돈을 번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신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 함부로 쓸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금욕주의적인 삶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논리들을 보자면 서양에서는 이러한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이 자본주의적인 사고의 밑바탕을 이루면서 서서히 토대를 다지면서 발달해 나갔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아까 말했던 신유교 윤리가 바탕이 되었다라는 이론들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보기보다는 아예 하나로 엮어서 동서양에서 제시될 수 있을 만한 거 한 주제로 엮어서 봐두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그 사회 사상을 얘기하려고 할 때 기본으로 다져둬야 될 몇몇 가지 것들을 선생님이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러한 사회 사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요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사회 사상의 다양한 종류. 이 사회 사상의 종류에는요, 6가지가 들어가요. 이 6가지를 분절적으로 하나씩 보지 마시고 2개씩 짝을 이어서 대립되는 혹은 뭐 상반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상당히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사상,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계, 그리고 삶, 인간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들에 대해서 분석, 비판, 대안을 제시하는 사고의 틀, 이성의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마다 어떠한 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분석, 비판, 대안을 제시하는 관점이 다르게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는요, 개인이 가져야 할, 누려야 할, 갖고 있는 자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무엇보다 집단보다 권리를. 그래서 개인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본다면 그 나라가, 국가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분석, 비판해봐라 라고 한다면요. 그 나라가 나의 권리와 자유를 잘 보장해준다 라고 한다면 그 집단은, 그 국가는 좋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걸 보장해주지 못하다면 그 집단은 좋게 평가가 안 될 겁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집단보다 더욱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은요, 대표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느냐?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형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자유주의가 정치적인 면에 적용이 된다면요. 자유주의가 경제적인 면에 적용이 되면 그게 뭐예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거. 자본주의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개인주의의 대표적인 예에 들어갑니다. 이해 잘 되셨나요? 그럼 반대 맥락. 개인주의 말고 바로 집단주의가 있겠죠. 집단주의는요, 자기가 속한 집단이 달성해야 될 목적, 이익, 이거 써야 되겠네. 집단. 집단의 목적과 이익을 개인이 누려야 될 자유와 권리보다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나라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라면 개개인들이 얼마든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라면 그 사람은 집단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항일 독립운동을 할 때 내 몸을, 내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집단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사회주의입니다. 이 사회주의가 왜 집단주의에 들어가느냐? 보세요. 앞에 말했었던 자본주의는요,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자본주의였어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는요, 그 자본주의의 반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반자본주의. 즉, 개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발생된 문제점, 빈부의 격차, 이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이걸 극복하고 해결하고자 해서 나온 것이 사회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는 전체, 집단, 그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어서 사회주의가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개인주의, 집단주의,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까지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외워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맥락이 이해가 돼야만 사회사상을 물어보는 모든 문제들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선지로서 해결이 됩니다.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맥락 갑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외에 무엇이 있는가? 관념론과 유물론이 있습니다. 관념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내 정신에서 일어나는 작용,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바로 관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관념적인 것, 즉 노란색으로 쓸게요. 정신, 의식, 철학,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역사의 발전 과정도 이것을 토대로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니?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돌이라는 도구를 쓰다가 그 다음에는 철을 썼고 그 다음에는 뭘 썼고 지금은 뭘 쓰고 있어. 그러한 물질적인 도구를 잡아서 인류의 역사 과정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들이 처음에는 머릿속에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가장 중요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는 신이 아닌 인간을 부각시키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인간 중에서도 개개인의 그 주체적인 삶과
그 결단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됐고 이제는 세계 전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철학들이 등장하게 됐어. 인류의 발전은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 왔어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정신, 의식, 철학 혹은 여기에 종교, 문화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토대로 사회를 바라보고 사회 현상 설명하고 역사 발전 과정을 얘기하는 사람들 바로 관념론에 들어갑니다. 관념론자들. 자, 반면에 유물론은요. 오직 유, 물질, 물이에요. 물질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삼아서 사회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토대. 그러면 우리가 물질적인 그 생산 활동에 의거해서 만들어낸 결과물, 경제적인 토대, 이걸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유물론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 유물론에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는요. 계급 간의 투쟁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를, 역사를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될까요? 이 계급이라고 하는 게 왜 발생되는지부터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계급이라고 하는 건 왜 발생되는가? 경제적인 생산 수단, 경제적인 생산 수단. 분명히 물질적인 요소죠? 그 생산 수단 중에서 자본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자본이 없어서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신에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 그런데 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자본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한다. 이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노동자 계급은 자신들을 착취하는 자본가 계급에게 투쟁을 일으켜서 결국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역사는 종국에는 그 계급이 없어지는 상태로 가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연결점 때문에 계급 간의 투쟁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는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유물론에 들어가요. 자본가 계급, 부르주아,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요. 유물론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겠죠. 사회주의 사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고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강의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요. 사회주의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요거 적용이 될 겁니다. 반면에 관념론자는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배운 사람 중에 있어요. 관념, 생각, 가장 중시했던 사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 존재의 근거를 생각, 사회에서 찾았던 누구? 데카르트.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철학사조를 또 지금 얘기하는 사회사상의 사조에 또 비교해서 분류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게 여기에서 힌트가 딱 보여지죠. 그래서 개인주의 관념론까지 했습니다. 총 4개를 했죠. 2쌍을 했어요. 그럼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자, 이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지금 말하는 이 두 입장은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무수히 변해간다는 걸 아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보수의 관점에 있느냐 혹은 진보의 관점에 있느냐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 기준점은 우리가 보통 뭘 얘기할 때 하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심리, 변화시키고 심리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현상을 지금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보수에 해당이 되겠죠. 반면에 사회 질서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면 진보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람들이 현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싶겠어요? 현재의 사회 질서가 나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보수층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지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보수를 추구하는 정당이 우세하는 동네가 나오고 또 어떤 동네에서는 지금의 지금의 문제를 막 개혁하려는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이 나오는데 그 정당이 유독 또 우세하는 동네가 나오기도 해요. 그것들이 바로 이러한 차이일 거예요. 사회 지배층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서 그런 보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반면에 진보, 사회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지금의 사회 질서가 나에게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는 거예요. 불이익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 지배층이 아니라 피지배층.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처음 들어올 때 말했던 한 가지 맥락. 그게 뭐였었죠? 이것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뀐다 그랬어요. 사회와 상황과 역사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평등, 자유 이걸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신분제도를 없애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평등, 자유를 얘기했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급진적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건 이미 이 사회 기존 질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이미 받아들여진 거야. 그거 원래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보수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부할 때 보수, 진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 나름 여러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난 보수 싫어. 난 진보가 좋아. 그런 나름의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버리세요. 그건 버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싶으면 보수에 들어가고 바꾸고 싶으면 진보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시대와 상황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회 사상이 조선시대에는 이미 그때는 없었던 사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죠. 그때 만들어지고 있었던 신분사회를 뒤바꾸는 사회 사상이니까 굉장히 진보적이고 급진적이지만 그게 대한민국 사회로 그대로 넘어오게 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반화된 사회사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또 하나 이제 소스를 쳐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 진보는요, 사회 피지배층들이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사회의 지배층에 있는 계층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도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과 사회의 피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요. 피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원할 때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넓은 범위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빨리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변화를 상당히 밑바탕에서부터 빨리 하기 때문에 급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반면에 사회 지배층에 있으면서 온건적으로 혹은 그 원래 갖고 있던 사회 질서나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개혁, 진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피지배계층에서 변화를 원하는 급진적인 그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또 수구 그건 이쪽에 써야 되겠죠? 이쪽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보수나 진보, 유지하자, 바꾸자 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 두 가지의 장점을 다 수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온건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갖고 있는 사회 질서를 그대로 더 유지를 해야 된다. 혹은 그거보다 더 가서 예전에 있었던 질서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들도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지, 변화 이 입장만 명확히 아시면 여러분들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사회사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사회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자료 한번 볼게요. 자, 지워야 되겠죠? 필수 자료 보겠습니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105쪽 나와 있는데요. 이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여러분들이 잘 보면 어떤 막 이론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그 맥락상으로도 문제를 잘 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나와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볼 만하거든요. 같이 볼게요. 개인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이 사회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사회는 개인들의 단순한 결합으로 이해하며 개인들의 결합, 심지어 사회나 공동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들은 사람들의 개별성을 진지하게 고려함으로써 개인들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 배제한다. 또한 공동선은 개인들의 선에서 출발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공동체의 선관념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된다. 따라서 국가 또한 특정 가치를 지지하여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인들의 각각의 선관념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음 페이지 있죠? 한편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는 인간을 사회 이전의 개인 혹은 아무런 연고 없는 개인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사회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결사체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반사회적인 이기주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비판한다. 요지는 공동체주의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개인주의자들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중요해요. 이들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이해 혹은 선관념은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야만 나온다고 믿는다. 또한 사회적 유대 자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사회와 더 밀접하게 관련시켜 이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서는 공동체가 개인보다 우선한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들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덕목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여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목표와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민족주의자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지문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주의랑 개인주의 문제를 활용해서 만들 때 좋은 지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봐뒀다가 다음에 또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사상 부분에 대해서 이론 정리가 됐죠? 남은 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09쪽 3번 보시겠습니다. 지문이 상당히 길죠? 실제 수능에 나온다면 이 지문이 축약돼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한번 다 봐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처음부터 봐요. 유학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네마리 용의 발전에 풍부한 정신적 자원을 제공했다. 이거 신유교 윤리 얘기할 거라는 거 감이 오시죠? 동아시아와 중국에서는 경제 등등의 유학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썼는데 가정에서 민족,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사회가 해체되는 위험에 직면하여 사회 정의, 감정소통, 상호 이해, 도덕성과 책임감, 공동체 의식, 가족주의 등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너무나 뚜렷한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적 가치 혹은 유교적 가치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 잘 읽다 보면 딱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문제 풀기는 쉬울 텐데 여러분들이 요거 지문을 꼭 읽어보시고 선지 보겠습니다. 유교적 가치는 뭐다? 1번 지식과 함께 품성을 연망하는 교육 중시했다. 자기 수양이 장려돼야 한다. 수기 수양 상당히 강조하죠. 3번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들이 사회 기본 단위인 가정을 통해서 전파된다. 가정의 공동체주의.
4번 구성원들 간의 협력은 사랑과 예의 실천을 통해서 생겨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조화를 이끌어내죠. 5번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지도는 감소되어야 시장 경제의 경쟁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간섭과 지도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국가나 정부가 주도가 되고 그것에 개개인들, 국민들이 조화, 단합 이루어줌으로써 국가 발전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이 틀린 것으로서 정답이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4번 문제죠. 갑을은 서양의 사회사상가다. 갑에 대한 의례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에 대한 의례 비판. 현실적인 건 이성적인 거다.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다. 시간을 따라 발전하는 우주 전체의 충만한 구체성 안에 온전한 합리성이 깃들어 있다. 실제는 끝없는 과정이요. 그것에 대한 전적으로 올바른 인식은 오직 절대 정신에서만 가능하다. 절대 정신. 우주가 곧 절대 정신이다. 우주 속의 정신은 하나의 필연적인 포괄적인 역사적 과정으로 이에 의하여 우주는 그 자신의 완전한 성취를 향하여 서서히 전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갑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딱 보면 이성, 합리성, 정신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갑은 철저히 관념론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념론에 대한 을의 비판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럼 을은 뭘까요? 사회적 가정을 결정하는 요인은 오직 물질적 생산력이다. 물 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 유물론의 관점에서 있는 얘기를 설명을 해보면요. 특히 우리가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그 유물론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요. 하부 구조가 토대가 돼서 발전한다라는 마르크스의 이론. 그래서 밑에 있는 물질적인 요소들이 예를 들어 정치, 경제, 정치라던가 문화라던가 철학 이러한 정신적인 요소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의 이론을 참고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유물론자가 관념론을 비판할 때 가장 적절한 거 선지를 보면서 바로 찾아볼게요. 역사는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이다. 이건 헤겔 입장이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갑의 입장. 2번 역사는 계급 간의 협력과 조화. 마르크스는 계급 간의 투쟁이라고 설명합니다. 3번 역사는 문화, 종교, 철학과 같은 추상적 원리에 의해 전개된다면 유물론이 관념론이죠. 사회현상은 인간의 정신적 생활 및 의식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추상적 원리와 이것은 같은 맥락, 관념론입니다. 5번 인간의 의식과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토대다. 5번이 정답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근대 영국의 어느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 사상가가 주장하는 사회사상의 특징에 대해 맞는 것. 우리 정치체제의 유일한 권위는 그것이 태고로부터 존재해왔다는 점에 놓여있다. 하나의 국가가 오랫동안 존속되어 왔고 그 국가 아래서 번영했다는 사실은 어떤 시험받지 않은 계획보다는 기존의 정부 구조를 지지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기존의 정부 구조를 지지한다. 기존의 질서를 지지한다. 그것이 태고로부터 존재해 왔다는 점에 근거해서 존속해 왔다, 유지되어 왔다 이런 맥락 찾아내시면 돼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거나 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린 선택이 아니요. 소란스럽고도 경솔한 선택 아니고 시대와 세대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신중한 선정인 것이다. 국가는 특정한 환경과 상황, 기질, 성향 및 오랜 세월 속에서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유지해온 그것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는 보수주의적인 입장이 나와 있죠. 버크의 글이긴 한데 요거를 선지에서 찾아볼게요. 관습과 전통 중시한다. 사회 전면적인 혁신. 주로 피지배 계층의 사람들이 혁신을 원하죠. 혁명을 통해서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 얘기하는 거고요.
근대 초기 자유주의 사상의 인간관을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문은 자유주의 사상보다는 오히려 사회 전체의 관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것은 1번의 지문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수 쪽의 관점을 갖고 있는 학자의 글을 나타내고 있는 이론인데, 그 지문인데, 그게 우리 교과서에 자세하게 실려있지 않은 그런 면이 있다는 점에서, 교재를 통해서 조금 더 잘 배워둬야겠다.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 들어갑니다. 가나의 인간관을 비교한 거. 존재하는 것은 개인들, 그들 사이의 개인적인 삶을 영위하는 서로 다른 개인들 뿐이다. 어떠한 개인을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뭐뭐일 뿐이다. 쭉 가서요. 전체적인 사회적 선이란 이 사실을 은폐할 뿐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지문 자체는 어때요?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럼 나번을 볼게요. 나번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모두 그가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느냐, 관계성, 그들의 사회, 공동체를 중시한다는 관점이죠. 공동체주의입니다. 가나를 바르게 비교하는 것, 선지 가보겠습니다. 가는 독립된 자, 나는 소속된 자. 개인의 개체성 혹은 그 공동체의 소속을 중시하느냐, 기억, 맞죠? 인간의 사회성, 인간의 개체성. 오히려 가번이 개체성 중시하고 나번이 사회성 중시하고 있죠. 가는 개인의 권리를, 나는 의무를. 어떻습니까? 자유를 중시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관점. 디귿, 리을, 가는 공동체, 나는 자유주의. 반대로 썼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을 빼주시면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잘 선택하셨나요?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이요. 은근히 여러분들 사회사상 푸는 데 있어서 그 밑바탕에서 계속 작용을 하면서 흘러갈 겁니다. 꼭 잘 복습을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 들어올 때 또 여러분들 가뿐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봬요.